2차 시동 걸면 제 페라리들이죠. 백만장자는 파티장에서 허름한 옷차림의 노인을 가리키며 비웃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누구를 상대로 내기를 걸고 있는지 전혀 몰랐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어디에서 이 영상을 보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시고 이 특별한 순간을 함께 해주세요. 박진우는 마치 이곳의 주인인 양 대리석 홀을 활보했습니다. 실제로 그는 주인이었습니다. 그의 IT 기업이 창립 10주년을 맞았고 도시에서 가장 호화로운 호텔에서 주최한 이 갈라 파티는 단순한 축하 행사가 아니라 그의 힘을 과시하는 자리였습니다. 2천만 원짜리 맞춤 정장은 38세의 다부진 그의 몸에 완벽하게 들어맞았고 손목에 찬 스위스 시계는 여기 모인 손님들 대부분의 연봉보다 비쌌습니다. 신사숙녀 여러분, 잠시 저를 따라 중앙홀로 와주시겠습니까? 오늘 밤의 하이라이트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진우가 연습한 미소와 함께 힘 있는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웨이터들이 크리스탈 잔에 최고급 샴페인을 따르는 동안 기업 임원, 유명인, 정치인들로 이루어진 군중은 호기심에 가득 차 그를 따라 거대한 입구홀로 향했습니다. 그곳에는 붉은 천으로 덮인 무언가가 그 위대한 순간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진우는 모두에게 가까이 다가오라고 손짓했고 사람들은 그 미스터리한 물건 주위로 반원을 그렸습니다. 오랜 노력과 헌신 그리고 약간의 행운 덕분에 저 자신에게 정말 특별한 선물을 할 순간이 왔습니다. 진우가 연극적인 몸짓으로 천을 확 걷어냈습니다. 홀의 조명 아래 눈부신 붉은색 페라리 488 GTB가 모습을 드러내자 손님들은 감탄사를 터뜨렸습니다. 그것은 자동차 공학의 걸작이자 진우가 그토록 과시하고 싶어 했던 성공의 상징이었습니다. 670마력, 제로 103초, 그리고 돈으로 살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배기음을 가졌죠. 그는 빛나는 보닛을 손으로 쓸며 설명했습니다. 한정판이라 거의 수집품이나 다름없습니다. 손님들이 차를 구경하기 위해 몰려드는 동안 낡아빠진 재킷과 오래된 바지를 입은 한 노인의 존재를 알아차린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희끗희끗한 머리카락과 굳은 살 박인 손을 가진 72세의 김민준 씨는 순수한 관심으로 차를 바라보았지만 화려한 군중과는 거리를 두었습니다. 김민준 씨는 파티에 온 손님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30년 넘게 이 호텔의 시설 관리 기사로 일하며 장비를 고치고 자잘한 수리를 해왔습니다. 그날 밤 주방의 문제를 해결하고 퇴근하기 전 파티의 소란스러움에 이끌려 잠시 중앙홀을 지나가던 참이었습니다. 그때 진우의 친구 중 한 명이 그를 발견했습니다. 이오이 진우, 오늘 드레스 코드를 전달받지 못한 분이 계신가 본데. 다국적 기업의 마케팅 이사인 최시원이 샴페인 잔으로 김민준 씨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진우가 돌아보자 페라리에서 몇 걸음 떨어진 곳에 서 있는 노인이 보였습니다. 그의 얼굴은 즉시 짜증과 경멸이 뒤섞인 표정으로 일그러졌습니다. 경호팀. 진우가 입구를 지키던 검은 정장의 남자들에게 손짓하며 불렀습니다. 외부인이 들어왔군. 김민준 씨는 그 움직임을 알아차리고 막 돌아서려던 참이었습니다. 하지만 진우는 손님들을 즐겁게 할 기회라고 생각하고는 손을 들어 그를 막았습니다. 잠깐 그냥 두게. 악의적인 미소가 그의 입가에 번졌습니다. 이리 와보시죠, 어르신. 제 새 장난감이 마음에 드십니까? 김민준 씨는 화려하게 차려입은 수십 명의 시선이 갑자기 쏠리자 당황하며 망설였습니다. 그는 평생을 주목받지 않고 묵묵히 일해온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진우의 거만한 말투 속 무언가가 그의 심기를 깊숙이 건드렸습니다. 아주 아름다운 차군요. 김민준 씨가 조용한 목소리로 대답하며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아름답다고. 진우가 큰 소리로 웃었고 몇몇 손님들도 따라 웃었습니다. 이건 그냥 아름다운 게 아닙니다, 친구. 이건 움직이는 예술 작품이고 이탈리아 최고 공학 기술의 정수라고요. 당신이 몇 평생을 벌어도 못 살 물건이죠. 김민준 씨의 얼굴은 무표정했지만 그의 눈은 그 자리에 있던 누구도 눈치채지 못할 정밀함으로 차량의 모든 세부 사항을 훑고 있었습니다. 측면 흡기 밸브가 미세하게 틀어져 있군. 김민준 씨가 거의 혼잣말처럼 나지막이 중얼거렸습니다. 뭐라고요? 진우가 못 들은 척하며 다가왔습니다. 내 페라리에 대해 뭐라고 하셨습니까? 김민준 씨는 쏠린 관심에 불편해하며 헛기침을 했습니다. 별거 아닙니다, 회장님. 그저 측면 흡기 밸브가 약간 정렬이 안 된 것 같아서요. 아마 성능에는 영향이 없을 겁니다. 진우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허름한 옷차림의 늙은이가 자신의 완벽한 채서 결함을 찾아냈다는 생각은 참을 수 없었습니다. 몇몇 손님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하자 진우는 상황을 다시 장악해야겠다고 느꼈습니다. 이런 여기 페라리 전문가가 한 분 계셨군요. 진우가 두 팔을 벌리며 과장되게 외쳤습니다. 보기만 해도 이탈리아 엔진의 문제를 진단해내는 분이 말입니다. 손님들은 즐길 거리가 생겼다는 안도감의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김민준 씨는 말을 꺼낸 것이 실수였다고 느끼며 한 걸음 물러섰습니다. 죄송합니다. 기분 나쁘게 할 생각은 없었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그저 엔진을 좀 다뤄본 경험이 있어서요. 경험? 진우가 코웃음을 치며 되물었습니다. 물론 있으시겠죠. 매일 페라리 몰고 출근하시나 보죠? 더 많은 웃음소리가 홀에 울려 퍼졌습니다. 행사를 기획한 이수연 실장은 이 상황이 불편해 보이는 몇 안 되는 사람 중 하나였습니다. 그녀가 다가와 조용히 제안했습니다. 회장님, 이제 다음 순서로 넘어가는 게 어떨까요? 하지만 진우는 새로운 장난감에 너무 신이 나 있었습니다. 샴페인과 권력, 그리고 손님들의 찬사는 그의 이성을 마비시켰습니다. 잠깐만 수연 씨. 우리 친구분의 고급차 다루는 실력에 대해 더 알고 싶은데. 진우가 김민준 씨의 어깨에 팔을 둘렀지만 노인은 뻣뻣하게 굳어 있었습니다.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어르신? 김민준입니다. 노인이 정중하게 대답했습니다. 김민준 선생님, 2차 시동을 걸 수 있으시겠습니까? 이게 꽤 복잡한 작업이거든요. 아시겠지만 오래된 국산차 시동 거는 거랑은 다릅니다. 김민준 씨의 눈이 잠시 진우의 눈을 마주쳤습니다. 그 눈빛에는 경고가 담겨 있어야 했습니다. 주변에 조롱과 대조되는 조용한 확신, 흔들리지 않는 존엄성이 있었습니다. 네,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가 간단하게 대답했습니다. 진우는 이런 대답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당황하거나 망설이거나 두려워할 줄 알았습니다. 김민준 씨의 조용한 자신감은 그를 짜증나게 했습니다. 바로 그때 그의 머릿속에 완벽한 아이디어가 떠올랐습니다. 손님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기고 저 참견쟁이 늙은이를 제자리에 돌려놓을 아이디어였습니다. 신사숙녀 여러분, 진우가 군중을 향해 팔을 들어 올리며 외쳤습니다. 방금 기가 막힌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여기 계신 김민준 선생님께서 제 페라리의 시동을 걸 수 있다고 믿고 계십니다. 진우는 주머니에서 열쇠를 꺼내 허공에 흔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재미있는 제안을 하나 하죠. 만약 김 선생님이 이 차의 시동을 거는 데 성공하면 제가 이 페라리를 드리겠습니다. 네, 잘못 들으신 게 아닙니다. 시동만 걸면 제 페라리를 드리죠. 잠시 충격적인 침묵이 흘렀고 이내 믿을 수 없다는 듯한 웃음과 감탄사가 터져 나왔습니다. 누군가는 휴대폰으로 이 장면을 찍기 시작했습니다. 진우야, 너 미쳤어? 친구 최시원이 웃으며 물었습니다. 진짜로 성공하면 어쩌려고? 그럴 리 없어. 진우가 자신만만하게 대답했습니다. 이 모델은 특별한 점화 시스템이 있어. 그냥 열쇠만 돌린다고 되는 게 아니야. 딜러가 나한테만 가르쳐준 특별한 절차가 있다고. 이 호텔 발렛 파킹 직원들도 한 번에 못 걸어. 김민준 씨는 무표정한 얼굴로 그 장면을 지켜보며 침묵을 지켰습니다. 그의 시선은 상황이 이렇게 흘러가는 것에 진심으로 불편해 보이는 이수연 실장에게로 향했습니다. 회장님, 이러실 필요 없습니다. 그녀가 다시 한번 끼어들려 했습니다. 김 선생님은 그저 집에 가고 싶으실 겁니다. 분위기 깨지 마. 수연 씨. 진우가 김민준 씨에게서 눈을 떼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난 우리 친구분에게 일생일대의 기회를 주는 거야. 자, 김 선생님, 도전하시겠습니까? 페라리를 걸고 사실 당신은 잃을 게 없군요. 그냥 시도만 하면 되니까. 김민준 씨는 차를 한번 보고 주변의 부유한 기업가들과 유명인들을 둘러보았습니다. 모두가 그의 실패를 비웃을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굴욕은 오늘 밤 파티의 오락거리로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전 이런 차 필요 없습니다. 회장님, 김민준 씨가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에이, 그러지 마시고. 필요의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진우가 다가와 목소리를 낮추며 속삭였습니다. 이건 페라리입니다. 4억 원이 넘어요. 이걸 팔면 평생 일 안 해도 됩니다. 김민준 씨는 진우가 자신을 쉽게 보내주지 않을 것을 깨닫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냥 빨리 끝내버리는 게 나을지도 몰랐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가 마침내 동의했습니다. 해보겠습니다. 흥분된 웅성거림이 군중 사이로 퍼져나갔습니다. 진우는 승리에 찬 미소를 지으며 연극적인 몸짓으로 김민준 씨에게 열쇠를 건넸습니다. 신사숙녀 여러분, 모두가 기다리던 순간입니다. 우리 김민준 친구께서 제 페라리의 시동에 도전합니다. 성공하면 이 차는 그의 것입니다. 실패한다면 손주들에게 들려줄 재미있는 이야깃거리는 생기겠군요. 손님들은 차 주위로 원을 그리며 몰려들었습니다. 그 순간을 기록하기 위해 휴대폰이 치켜 올라갔습니다. 김민준 씨는 조롱하는 시선의 무게를 느끼며 천천히 차로 걸어갔습니다. 운전석 문을 열었을 때 그는 누구도 예상치 못한 행동을 했습니다. 차에 타기 전 그는 마치 연주자가 공연 전에 자신의 악기에 인사하듯 거의 경건한 몸짓으로 차의 측면을 부드럽게 쓸었습니다. 어이구, 타기도 전에 차한테 작별 인사하네.
누군가 외쳤고 웃음의 물결이 일었습니다. 김민준 씨는 채 들어가 가죽 시트에 몸을 맡겼습니다. 문이 묵직한 소리를 내며 닫히자 바깥의 목소리와 웃음소리가 희미해졌습니다. 잠시 동안 그는 그 공학의 결정체 안에서 혼자였습니다. 진우가 거만한 미소를 지으며 창가로 다가왔습니다. 기억하세요. 그냥 열쇠만 돌리는 게 아닙니다. 행운을 빌죠. 김민준 씨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눈은 계기판, 제어장치 기어 레버를 훑었습니다. 수십 년의 노동으로 흔적이 남은 그의 손은 놀라울 정도로 익숙하게 핸들을 만졌습니다. 밖에서 진우는 팔짱을 끼고 김민준 씨가 열쇠를 돌렸다가 실패하고 다시 시도하다가 당황해서 결국 포기하는 순간을 미리 음미하고 있었습니다. 자, 안에서 김민준 씨는 정밀한 움직임으로 좌석과 거울을 조절했습니다. 클러치에 발을 올리고 오른손으로 기어 레버를 잡았습니다. 그의 손가락은 마치 원래부터 알고 있었다는 듯 핸들의 버튼들을 찾아냈습니다. 진우는 김민준 씨가 체계적이고 자신감 있게 준비하는 모습에 약간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기대했던 망설임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여의 아는 척할 필요 없어요. 진우가 익살스러운 톤을 유지하려 애쓰며 외쳤습니다. 그냥 빨리 시동이나 걸어보라고요. 김민준 씨는 심호흡을 하고 마라넬로 공장 밖에서는 극소수만이 아는 특정한 순서의 명령을 수행하며 시동 버튼을 눌렀습니다. 페라리의 엔진은 즉시 강력하고 완벽하게 조율된 굉음을 내며 깨어났고 군중은 침묵에 휩싸였습니다. 그것은 평범한 시동이 아니었습니다. 완벽했습니다. 마치 차 자체가 자신을 다루는 손길을 알아본 것 같았습니다. 진우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조롱하던 미소는 충격으로 그리고 인의 공황 상태로 변했습니다. 그는 주위를 둘러보며 손님들의 경악에 찬 표정을 보았습니다. 이건 운이 좋았을 뿐이야. 그가 소리치며 운전석 창가로 다가갔습니다. 순서를 그냥 때려 맞춘 거겠지. 김민준 씨는 엔진을 끄고 들어갈 때와 마찬가지로 차분하게 채서 내렸습니다. 그는 진우에게 열쇠를 돌려주었습니다. 운이 아니었습니다, 박 회장님. 저는 마라넬로 페라리 본사 엔지니어링 부서에서 27년간 일했습니다. 바로 이 특정 모델을 만든 엔진 개발팀의 팀장이었죠. 홀에는 절대적인 침묵이 흘렀습니다. 진우는 창백해지며 자신의 실수의 크기를 깨달았습니다. 기어진 말이야. 그는 확신 없이 중얼거렸습니다. 군중 뒤편에서 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거짓말이 아닙니다. 모두가 말하는 사람을 보기 위해 돌아섰습니다. 그는 진우가 깊은 인상을 주기 위해 초대했던 존경받는 기업가 한상훈 회장이었습니다. 김인준 선생은 페라리에서 전설적인 분입니다. 한 회장이 다가오며 말을 이었습니다. 제가 15년 전에 마라넬로에서 직접 뵌 적이 있습니다. 선생의 팀은 F라인 엔진의 혁명을 일으켰죠. 한 회장은 김민준 씨에게 다가가 존경심을 담아 손을 내밀었습니다. 김 선생님, 여기서 이렇게 뵙다니 정말 영광입니다. 어쩐 일로 한국에 계십니까? 몇 년 전 편찮으신 누님을 돌보기 위해 돌아왔습니다. 김민준 씨가 간단하게 대답했습니다. 누님이 떠나신 후에도 그냥 남게 되었습니다. 소일거리로 유지보수 일을 하며 지내고 있습니다. 이수연 실장이 유령이라도 본 듯한 표정의 진우에게 다가갔습니다. 회장님, 방금 세계 최고의 자동차 엔지니어 중 한 명에게 페라리를 거셨어요. 그녀가 속삭였습니다. 진우는 손에 들린 열쇠를 보고 한상훈 회장과 정중하게 대화하는 김민준 씨를 보았습니다. 노인에게 주려던 굴욕이 모든 중요한 손님들 앞에서 자기 자신에게로 되돌아온 것이었습니다. 잠깐만요. 진우가 간신히 평정을 되찾으며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이건 분명히 짜고 친 겁니다. 두 분 아는 사이잖아요. 날 바보로 만들려고 계획한 거죠. 김민준 씨가 지친 눈빛으로 진우를 향해 돌아섰습니다. 박 회장님, 저는 회장님께서 저를 부르셨을 때 호텔 뒤편에서 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계획하지 않았습니다. 회장님께서 여기 계실 줄도 페라리를 가지고 계실 줄도 몰랐습니다. 맞습니다. 이수연 실장이 확인해 주었습니다. 김 선생님은 몇 년째 이 호텔에서 일하고 계세요. 우연의 일치였습니다. 우연이든 아니든 진우가 분노로 떨리는 목소리로 고집을 부렸습니다. 차를 준다는 건 당연히 농담이었죠. 다들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불쾌한 웅성거림이 군중 사이로 퍼져나갔습니다. 파티의 즐거운 분위기는 깨졌습니다. 사실 한상훈 회장이 말했습니다. 당신은 아주 명확하게 내기를 공표했습니다. 우리 모두 들었죠. 그리고 김 선생님은 당신의 조건을 완수했습니다. 말도 안 돼. 진우가 폭발했습니다. 농담 한 번 했다고 20억짜리 차를 넘겨줄 수는 없어요. 김민준 씨는 잠시 그 광경을 지켜보다가 가볍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 차 그냥 가지세요, 박 회장님. 저는 관심 없습니다.
그가 돌아서서 나가려 했지만 여전히 분노와 굴욕감에 휩싸인 진우는 자신을 주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 그게 맞지. 당신 자리로 돌아가. 당신은 어차피 이런 세상에 속할 수 없는 사람이니까. 김민준 씨가 멈춰서서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처음으로 강한 감정이 그의 얼굴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분노가 아닌 일종의 연민이었습니다. 저는 이미 그 세상에 속해봤습니다, 박 회장님. 그리고 고급차나 화려한 파티보다 훨씬 더 가치 있는 것들이 있다는 걸 깨달았죠. 예를 들면 존엄성 같은 거요. 그 말을 남기고 김민준 씨는 출구를 향해 걸어갔습니다. 뒤에는 망견자실한 진우와 이제 그를 성공한 파티 주최자가 아닌 최악의 방식으로 자신의 진짜 본성을 드러낸 사람으로 바라보는 손님들이 남았습니다. 이수연 실장이 진우에게 다가가 그만 들을 수 있도록 낮게 말했습니다. 이제 선택은 두 가지예요. 저분을 그냥 가게 내버려 두고 모든 중요한 비즈니스 인맥들 앞에서 당신의 평판을 완전히 망치거나 아니면 옳은 일을 하거나. 진우는 손에 들린 열쇠와 빛나는 차와 멀어져가는 김민준 씨의 뒷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새로운 페라리를 공개하는 이 순간을 자신의 경력의 정점, 성공의 최종적인 상징으로 상상했었습니다. 대신 그것은 모든 사람이 그의 진짜 모습을 보게 된 순간이 되어버렸습니다. 손님들은 김민준 씨가 출구를 향해 걸어가는 것을 경악하며 지켜봤습니다. 홀의 침묵은 거의 만져질 듯했습니다. 박진우는 페라리 열쇠를 떨리는 손가락으로 쥔 채 마비된 듯 서 있었습니다. 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앞에서 이런 식으로 굴욕을 당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이수연 실장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그에게 다가왔습니다. 진우 씨, 방금 무슨 짓을 한 건지 알아요? 세계 최고의 자동차 엔지니어 중 한 명에게 페라리를 건 거예요. 말도 안 돼. 진우가 여전히 창백한 얼굴로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어떻게 알았겠어? 그냥 평범한 노동자처럼 보였는데. 이수연 실장이 단호한 목소리로 덧붙였습니다. 어쩌면 이제 옷차림이 사람의 가치를 정의하지 않는다는 걸 깨달을 때가 된 것 같네요. 김민준 씨를 알아봤던 기업가 한상훈 회장이 다가왔습니다. 박 회장, 더 인상적인 게 뭔지 아시오? 김민준 선생은 다른 자동차 회사에서 제안한 거액의 연봉도 거절했던 분이요. 그는 그의 기계공학적 천재성만큼이나 그의 청렴함으로도 유명하지. 진우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제대로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의 완벽한 밤, 그의 축하, 그의 승리의 순간이 어리석은 내기 때문에 모두 망가졌습니다. 그리고 최악은 이제 모든 손님들이 실망과 경멸이 섞인 눈으로 그를 쳐다보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따라가 보겠습니다. 진우가 갑자기 결심하고 이수연 실장에게 열쇠를 건넸습니다. 이것 좀 맡아줘요. 그는 호텔 입구까지 달려가 김민준 씨를 찾았습니다. 노인이 이미 보도에 나와 버스 정류장을 향해 천천히 걷고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김 선생님, 잠시만요. 진우가 그를 따라잡기 위해 달려가며 외쳤습니다. 김민준 씨가 멈춰 서서 돌아봤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분노가 아닌 깊은 피로감만 서려 있었습니다. 이제 뭘 더 원하십니까, 박 회장님? 누군가를 또 모욕할 기회라도? 진우는 마른 침을 삼켰습니다. 그 간단한 질문이 예기치 않게 강하게 그를 쳤습니다. 아닙니다. 사과드리고 페라리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어서 왔습니다. 이미 말씀드렸지만 당신 차는 원하지 않습니다. 김민준 씨가 다시 걷기 시작하며 대답했습니다. 저는 타야 할 버스가 있습니다. 제발요. 진우가 그의 옆에서 걸으며 간청했습니다. 5분만 시간을 내주십시오. 그것만 부탁드립니다. 김민준 씨는 한숨을 쉬고 다시 멈췄습니다. 페어분입니다. 진우는 비싼 정장을 입고 허름한 옷차림의 노인과 길거리에서 대화하는 것이 불편해서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안으로 다시 들어갈 수 있을까요? 저는 여기서 이야기하는 게 편합니다. 김민준 씨가 대답했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있습니다, 박 회장님. 진우는 선택의 여지가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김 선생님, 현실적으로 이야기합시다. 선생님께서 제 페라리 시동을 걸었고 내기에서 이기셨습니다. 법적으로 그 차는 선생님의 것입니다. 저는 법적 분쟁에 관심 없습니다. 김민준 씨가 대답했습니다. 제가 당신 차에 시동을 건 것은 제가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었지. 당신에게서 차를 뺏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이기셨잖아요. 진우가 그의 거절에 혼란스러워하며 주장했습니다. 4억 원이 넘는다고요. 김민준 씨가 희미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박 회장님, 저는 예전에 그런 차들을 소유해봤습니다. 대저택도 스위스 은행 계좌도 예술 작품도 가져봤죠. 제가 뭘 배웠는지 아십니까? 자기 자신에 대한 존중을 잃으면 그 모든 것이 아무 소용없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안 됩니다. 진우가 진심으로 당혹스러워하며 말했습니다.
분명히 이해하지 못하시겠죠? 김민준 씨가 동의했습니다. 하지만 언젠가는 다른 사람을 모욕하는 것이 당신을 더 위대하게 만들지 않는다는 것을 이해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것은 단지 당신이 얼마나 작은 사람인지를 보여줄 뿐이죠. 진우는 얼굴이 화끈거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무도 그에게 그런 식으로 말한 적이 없었습니다. 버스가 오고 있군요. 김민준 씨가 진우 너머를 보며 말했습니다. 당신의 5분은 끝났습니다. 잠깐만요. 진우가 상황의 통제권을 잃지 않으려고 필사적으로 부탁했습니다. 합의를 하면 어떨까요? 선생님께서 차를 받으시고 저에게 합당한 가격에 되파시는 겁니다. 예를 들어 2억 원 어떻습니까? 김민준 씨는 연민의 표정으로 진우를 바라보았습니다. 당신은 아직도 아무것도 이해하지 못했군요. 그렇죠? 이건 돈에 관한 문제가 아닙니다. 버스가 그들 옆에 멈췄습니다. 김민준 씨가 열리는 문을 향해 한 걸음 내디뎠습니다. 5억 원! 진우가 거의 소리치듯 제안했습니다. 너 내일 당장 현금으로 드리겠습니다. 김민준 씨는 버스 문 앞에서 멈춰서서 돌아봤습니다. 박 회장님, 제가 이야기 하나 해드리죠. 제가 19살 때 저는 시골 작은 마을에서 옷 한 벌만 입고 나왔습니다. 이탈리아로 갔죠. 말도 통하지 않고 아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굶주리고 길에서 잠을 자고 당신은 상상도 못할 일들을 했습니다. 왜 그랬는지 아십니까? 제가 차를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지위의 상징으로서가 아니라 부의 상징으로서가 아니라요. 저는 공학, 기계적 완벽함, 기능적 아름다움을 사랑했습니다. 진우는 침묵한 채 끼어들 수 없었습니다. 수년간의 힘든 노력 끝에 저는 페라리의 한 엔지니어에게 눈에 띄었습니다. 그는 저에게서 저 자신도 몰랐던 무언가를 보았습니다. 아무도 기회를 주지 않을 때 그는 저에게 기회를 주었죠. 제가 그에게서 무엇을 배웠는지 아십니까? 사람의 진정한 가치는 그가 소유한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가 창조하는 것, 그가 세상에 기여하는 것에 있다는 것입니다. 김민준 씨는 참을성 있게 기다리는 버스 기사를 한번 보고 다시 진우를 마주 보았습니다. 당신의 차, 박 회장님, 그것은 단지 물건일 뿐입니다. 아름답고 강력하고 가치 있지만 단지 물건입니다. 하지만 오늘 밤 당신이 한 짓은 순전히 재미를 위해 다른 인간의 정신을 꺾으려 한 것입니다. 그것은 4억 원보다 훨씬 더 큰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버스 기사가 출발해야 한다는 신호를 보냈습니다. 가봐야겠습니다. 김민준 씨가 버스에 오르며 말했습니다. 언젠가 당신이 제가 하려던 말을 진심으로 이해하기를 바랍니다. 그럼 페라리는요? 진우가 여전히 혼란스러워하며 물었습니다. 그걸로 뭔가 괜찮은 일을 하세요. 문이 닫히는 동안 김민준 씨가 대답했습니다. 어쩌면 그게 당신이 밤에 더 편히 잠드는 데 도움이 될 겁니다. 버스는 떠났고 진우는 보도에 홀로 남아 생전 처음으로 자신이 작게 느껴졌습니다. 그가 홀로 돌아왔을 때 파티는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작은 그룹들이 낮은 톤으로 대화하고 있었고 많은 손님들이 이미 떠났습니다. 이수연 실장이 차 근처에서 그를 기다리고 있다가 열쇠를 돌려주며 물었습니다. 그는 차를 원하지 않았어요. 진우가 여전히 멍한 상태로 대답했습니다. 쇼, 그걸로 뭔가 괜찮은 일을 하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어떻게 할 거예요? 이수연 실장이 물었습니다. 진우는 이제 다르게 보이는 빛나는 페라리를 바라보았습니다. 모르겠어요. 파티는 일찍 끝났습니다. 손님들이 작별 인사를 할 때 진우는 그들의 시선을 알아차렸습니다. 더 이상 감탄이나 부러움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심판과 실망의 시선이었습니다. 페라리를 몰고 집으로 가는 길에 진우는 돈이 결코 채워주지 못했던 공허함을 느꼈습니다. 김민준 씨의 말이 그의 마음속에서 메아리 쳤습니다. 처음으로 그는 그날 밤 자신이 한 일뿐만 아니라 수년간 해왔던 모든 일에 대해 의문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펜트하우스 아파트에 도착해서 차 열쇠를 거실 테이블 위로 던졌습니다. 비싼 위스키를 한 잔 따르고 발코니로 걸어 나갔습니다. 도시가 그의 아래에서 빛나고 있었고 수백만 개의 불빛은 각자의 이야기와 고군분투를 가진 수백만 개의 삶을 대표했습니다. 김민준이 누구지? 그는 휴대폰을 집어들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인터넷 검색은 진우가 예상했던 것 이상을 보여주었습니다. 전문 잡지의 기사, 유럽 TV 프로그램의 인터뷰, 세계 자동차 산업의 거물들과 함께 찍은 사진들. 김민준은 단지 재능 있는 엔지니어가 아니라 살아있는 전설이었습니다. 한 기사가 특히 그의 눈길을 끌었습니다. 침묵의 천재 김민준은 어떻게 페라리 엔진의 혁명을 일으키고 사라졌는가. 그것은 5년 전의 기사로 김민준의 빛나는 경력과 그가 기업 세계에서 갑자기 사라진 것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김인준은 경력의 정점에서 은퇴를 발표하여 자동차 세계를 놀라게 했다고 기사는 전했습니다. 가까운 소식통에 따르면 그는 이탈리아에 있는 모든 재산을 팔고 편찮은 누나를 돌보기 위해 한국으로 돌아왔다고 한다. 그의 현재 행방은 알려지지 않았으며 그는 인터뷰나 컨설팅에 대한 모든 제안을 거절하고 있다. 진우는 그 남자의 비범한 삶의 모든 세부 사항을 흡수하며 계속 읽었습니다. 김민준은 평범한 정비공으로 시작하여 노력과 타고난 재능을 통해 세계에서 가장 존경받는 엔지니어 중 한 명이 되었습니다. 김 선생은 항상 그의 겸손함으로 유명했다고 기사는 계속되었습니다. 명성의 정점에서도 그는 소박하게 살았고 수입의 상당 부분을 자선단체에 기부했다. 그의 좌우명은 내게 공을 돌리지 말고 젊은 인재들에게 기회를 주어라였다. 진우는 브라우저를 닫고 휴대폰의 빈 화면을 쳐다보았습니다. 그는 점점 더 자신이 작게 느껴졌습니다. 그는 그의 부가 아니라 그의 인격과 공헌으로 세계적으로 존경받는 남자를 모욕하려 했던 것입니다. 다음 날 아침, 진우는 머릿속에 한 가지 생각만 가득한 채 잠에서 깼습니다. 그는 김민준 씨를 다시 만나야 했습니다. 사과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지만 그보다는 이해하고 배우기 위해서였습니다. 그의 첫 번째 목적지는 파티가 열렸던 호텔이었습니다. 그는 지배인과 이야기하며 김민준 씨에 대해 묻고 묘사했습니다. 아, 김 선생님 말씀이시군요. 지배인이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몇 년째 저희를 위해 일하고 계시죠. 자잘한 수리를 맡아주십니다. 비범한 분이지만 아주 내성적이시죠. 그를 어디서 만날 수 있는지 아십니까? 진우가 물었습니다. 지배인은 망설였습니다. 직원들의 개인정보를 공개할 권한이 없습니다. 박 회장님. 진우는 지배인의 입장을 이해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론입니다. 이해합니다. 하지만 제가 대신 무언가를 전해줄 수 있을까요? 물론이죠. 지배인이 동의했습니다. 진우는 명함을 꺼내 뒷면에 적었습니다. 김 선생님 꼭 이야기 나누고 싶습니다. 부디 전화 주십시오. 중요합니다. 그는 자신의 개인 휴대폰 번호를 추가하고 지배인에게 건넸습니다. 그가 도착하는 대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지배인이 약속했습니다. 진우는 큰 기대를 하지 않고 호텔을 나섰습니다. 일어난 일 후에 김민준 씨가 왜 그에게 연락하겠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시도해야 한다고 느꼈습니다. 그는 다음 며칠을 산만하게 보냈고 업무 전화를 무시하고 약속을 취소했습니다. 그 사건을 머리에서 지울 수 없었습니다. 김민준 씨의 말, 손님들의 시선, 그의 최악의 모습이 드러났다는 느낌. 사건이 있은 지 거의 일주일 후인 목요일, 그의 휴대폰이 모르는 번호로 울렸습니다. 여보세요. 진우가 불안감을 억누르며 받았습니다. 박 회장님, 반대편의 목소리는 틀림없었습니다. 김민준입니다. 메시지 받았습니다. 진우는 심장이 빨리 뛰는 것을 느꼈습니다. 김 선생님,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가능하다면 직접 뵙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잠깐의 침묵이 흘렀습니다. 왜 저를 보고 싶어 하십니까, 박 회장님? 진우는 올바른 단어를 찾으며 망설였습니다. 그날 밤 이후로 선생님께서 하신 말씀에 대해 계속 생각하게 돼서요. 이해해야만 합니다. 정확히 무엇을 이해한다는 말입니까? 돈, 명성, 세계적인 인정을 다 가졌던 사람이 어떻게 호텔에서 물건을 고치는 단순한 삶을 선택하는지를요. 김민준 씨가 부드럽게 웃었습니다. 그게 그렇게 이상하게 들립니까? 불가능하게 들립니다. 진우가 인정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몇 초 후 김민준 씨가 말했습니다. 만날 수는 있지만 비싼 레스토랑이나 당신 사무실에서는 안 됩니다. 일요일 오전 10시에 제 집으로 오세요. 김민준 씨는 도시 북쪽의 소박한 동네에 있는 주소를 알려주고 진우가 대답하기 전에 전화를 끊었습니다. 일요일, 진우는 거의 사용하지 않는 자신의 세단차를 몰고 약속 장소로 향했습니다. 그곳은 앞마당에 잘 가꾸어진 정원이 있는 작은 집이었습니다. 유럽의 대저택을 소유했던 사람이 사는 곳이라고는 전혀 상상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주차하고 문으로 걸어가며 이상하게 긴장되는 것을 느꼈습니다. 초인종을 누르기도 전에 문이 열렸습니다. 시간 맞춰 오셨군요. 김민준 씨가 말했습니다. 들어오세요. 진우는 소박하지만 흠잡을 데 없이 깨끗한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벽은 오래된 사진들로 장식되어 있었는데 대부분 경주용 자동차와 엔지니어 팀의 사진이었습니다. 책장에는 여러 개의 트로피와 감사패가 기술, 서적과 페라리 미니어처 모델들과 함께 공간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커피 한잔 하시겠습니까? 김민준 씨가 거실의 안락 의자를 가리키며 제안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진우가 그 남자의 비범한 역사를 말해주는 물건들을 계속 관찰하며 대답했습니다.
김민준 씨는 부엌으로 가서 몇 분 후 간단한 커피 2잔을 들고 돌아왔습니다. 이 모든 상을 간직하고 계시군요. 진우가 책장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소박한 삶을 선택하셨고요. 소박함을 가난과 혼동하지 마십시오. 박 회장님, 김민준 씨가 맞은편 안락 의자에 앉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하나는 선택이고 다른 하나는 상황입니다. 진우는 커피를 마시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왜 한국으로 돌아오셨습니까? 기사에서는 누님을 돌보기 위해서라고 하던데요. 제 큰 누나, 경희 누님이었죠. 김민준 씨가 확인해 주었습니다. 암에 걸렸습니다. 의사들은 6개월 시한부라고 했지만 제가 감당할 수 있었던 치료 덕분에 3년을 더 사셨습니다. 누님이 떠나고 나니 유럽으로 돌아갈 이유가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제 삶은 여기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시설관리기사로 일하십니까? 김민준 씨가 미소 지었습니다. 저는 고치는 것을 좋아하기 때문입니다. 항상 좋아했죠. 페라리에서는 수백만 달러짜리 엔진의 문제를 고쳤고 호텔에서는 배관, 전기 시스템, 에어컨을 고칩니다. 원리는 같습니다. 문제를 찾고 원인을 이해하고 적절한 해결책을 적용하는 것이죠. 진우는 자신의 생각과 너무나 다른 사고방식을 이해하려 애쓰며 그 말들을 흡수했습니다. 컨설턴트로 수백만 달러를 벌 수도 있었을 텐데요. 그가 말했습니다. 더 많은 수백만 달러로 제가 뭘 하겠습니까? 김민준 씨가 물었습니다. 저는 남은 인생을 편안하게 살기에 충분합니다. 집은 제 소유고 빚도 없습니다. 나이에 비해 건강도 괜찮은 편입니다. 제가 더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하지만 인정, 지위 같은 것들이요. 김민준 씨가 웃었습니다. 인정이라. 저 책장을 보십시오. 박 회장님. 저는 누구보다 더 많은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지위에 관해서는 글쎄요. 그건 저에게 결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진우는 침묵하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의 전생에는 부를 축적하고 지위를 과시하는 것을 중심으로 구축되었습니다.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다른 길을 선택했다는 생각은 당혹스러웠습니다. 파티 날에 진우가 신중하게 단어를 고르며 시작했습니다. 제가 선생님께 무례하게 굴었습니다. 왜 즉시 저를 제지하지 않으셨습니까? 왜 제가 그 어리석은 내기를 할 때까지 기다리셨습니까? 김민준 씨는 찻잔을 내려놓고 진우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누군가가 단순히 말해줄 수 없는 것을 배워야 했기 때문입니다. 겉모습이 사람을 속이고 존중은 사는 것이 아니라 얻는 것이며 사람들을 열등하게 대하는 것이 당신을 우월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당신 자신의 불안감을 드러낼 뿐이라는 것을 직접 느껴야 했습니다. 그 말들은 진우를 강하게 쳤습니다. 처음으로 그는 진정으로 듣고 있었습니다. 제가 그 교훈이 필요하다는 것을 어떻게 아셨습니까? 그가 물었습니다. 알지는 못했지만 그 눈빛을 알아봤습니다. 김민준 씨가 미소 지었습니다. 제 인생에서 많은 부자들에게서 그 눈빛을 봤습니다. 나는 너보다 더 많이 가졌기 때문에 너보다 낫다고 말하는 눈빛이죠. 그것은 공허한 눈빛입니다, 박 회장님. 그리고 아주 외로운 눈빛이죠. 진우는 목이 메는 것을 느꼈습니다. 김민준 씨는 그의 모든 부와 겉으로 보이는 성공에도 불구하고 그가 속으로 어떻게 느끼는지를 정확하게 묘사했습니다. 페라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가 화제를 바꾸며 물었습니다. 원하는 대로 하세요. 김민준 씨가 대답했습니다. 그건 당신 차입니다. 하지만 선생님께서 내기에서 이기셨고 저는 상을 받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 차는 여전히 당신의 것입니다. 진우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김 선생님, 그날 밤 이후로 저는 그 차를 볼 때마다 부끄러움을 느낍니다. 더 이상 원하지 않습니다. 김민준 씨는 잠시 진우의 얼굴을 살폈습니다. 그렇다면 팔아서 당신에게 부끄러움을 주지 않는 일에 그 돈을 쓰세요. 예를 들면요. 김민준 씨는 일어나 벽에 걸린 사진 중 하나로 걸어갔습니다. 그것은 그가 훨씬 젊었을 때 정비소 앞에서 아이들에게 둘러싸여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이것은 제가 마라넬로 외곽의 처음으로 연 정비 학교였습니다. 그가 설명했습니다. 가난한 청소년들에게 자동차 정비 기술을 가르쳤죠. 그들 중 많은 수가 페라리나 다른 자동차 회사에 고용되었습니다. 진우는 김민준 씨와 아이들의 눈에 담긴 자부심을 보며 사진을 관찰했습니다. 제가 그런 일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가 주저하며 물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김민준 씨가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그것은 당신이 인생에서 진정으로 무엇을 가치 있게 여기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그 순간 진우는 자신이 진정으로 무엇을 가치 있게 여기는지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그의 모든 존재는 부를 축적하고 권력을 과시하는 데 바쳐졌습니다. 자신의 돈을 자신보다 더 큰 무언가를 위해 사용한다는 생각은 새롭고 두려웠습니다. 뭔가 보여드릴까요? 김민준 씨가
그의 생각을 끊으며 물었습니다. 물론입니다. 진우가 대답했습니다. 김민준 씨는 그를 집 뒤편에 있는 작은 차고로 이끄는 문으로 안내했습니다. 불을 켜자 진우는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그곳에는 방수포로 덮인 오래된 차가 있었습니다. 김민준 씨가 조심스럽게 방수포를 걷어내자 완벽하게 보존된 1962년형 페라리 250 GTO가 드러났습니다. 맙소사, 진우가 속삭였습니다. 이건 당신의 펜트하우스보다 더 비쌀 겁니다. 전 세계에 몇 대 없는 차 중 하나죠. 김민준 씨가 미소 지으며 덧붙였습니다. 그런데 이걸 이 소박한 차고에 보관하고 계시군요. 그럼 어디에 보관하겠습니까? 이건 그냥 차일 뿐입니다. 박 회장님. 저에게 역사와 의미가 있는 비범한 차이지만 여전히 그냥 차일 뿐이죠. 진우는 그 클래식한 아름다움과 기계적 완벽함에 감탄하며 차량에 다가갔습니다. 왜 팔지 않으셨습니까? 이것만으로도 대저택을 살 수 있었을 텐데요. 김민준 씨가 애정 어린 손길로 차의 보닛을 쓸었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것들은 어떤 금전적 가치도 뛰어넘는 감성적 가치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제가 페라리에서 처음으로 복원하는 것을 도왔던 차입니다. 엔초 페라리 회장님께서 제가 은퇴할 때 직접 이 차를 주셨습니다. 제가 회사를 위해 한 모든 것에 대한 감사 표시라고 하셨죠. 진우는 재정적 가치나 지위에 기반하지 않은 물질적인 것에 대해 그렇게 깊은 관계를 맺는 것이 어떤 것일지 상상하려 했습니다. 운전하십니까? 그가 물었습니다. 가끔 아주 이른 아침, 한적한 도로에서요. 김민준 씨의 눈에 젊은 시절의 반짝임이 스치며 대답했습니다. 이 엔진 소리는 음악과 같습니다. 그들이 거실로 돌아왔을 때 진우는 김민준 씨와 자기 자신을 새로운 시각으로 보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김 선생님, 저는 이해하기 위해 여기에 왔고 이제 조금씩 이해하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제가 선생님을 대한 방식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하기 위해 오기도 했습니다. 김민준 씨는 사과를 받아들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인생은 배움의 여정입니다. 박 회장님. 배우기 시작하기에 너무 늦은 때란 없습니다. 작별 인사를 할 때 진우는 자신 안에서 근본적인 무언가가 변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는 자신의 페라리나 인생으로 무엇을 할지 정확히 알지는 못했지만 이전처럼 계속할 수는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그는 평소에는 피하던 도시의 동네들을 지나 더 긴 길을 택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는 임시로 만든 축구장에서 축구를 하는 아이들, 작은 발코니에서 일요일 점심을 나누는 가족들, 소박한 광장에서 대화하는 노인들을 보았습니다. 처음으로 그는 그들을 다른 사람들, 즉 자신의 세계와 분리된 세상의 사람들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는 각자의 이야기, 꿈, 존엄성을 가진 인간으로 보았습니다. 마침내 호화롭지만 텅 빈 아파트에 도착했을 때 진우는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한다는 것을 알았고 놀랍게도 자신이 지고 있는 줄도 몰랐던 무게가 어깨에서 사라진 것처럼 가볍게 느껴졌습니다. 김민준 씨의 집에서 만난 지 3일 후 박진우는 여전히 자신의 페라리에 손대지 않았습니다. 차는 건물 주차장에 덮개로 덮인 채 그대로 있었습니다. 그 옆을 지날 때마다 그는 부끄러움과 혼란이 뒤섞인 감정을 느꼈습니다. 노년의 엔지니어가 한 말들이 그의 마음속에서 메아리치며 그가 성공과 가치에 대해 항상 믿어왔던 모든 것에 도전했습니다. 그 수요일 아침 펜트하우스에서 커피를 마시던 진우는 행사를 기획했던 이수연 실장에게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진우 씨, 우리 얘기 좀 해야 해요. 그녀는 평소에 인사도 없이 말했습니다. 파티에서 있었던 일에 대한 소문이 계속 돌고 있어요. 소문이요? 진우가 속이 답답해지는 것을 느끼며 물었습니다. 사람들이 당신이 김 선생님을 어떻게 대했는지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어요. 행사 후원사 중 일부가 불편해하며 해명을 요구하고 있고요. 진우는 초조하게 머리를 쓸어 넘겼습니다. 거의 일주일이나 지났잖아요, 수연 씨. 사람들이 더 이상 할 말이 없을 텐데요. 그렇게 돌아가지 않아요, 진우 씨. 당신은 자동차 세계에서 거의 살아있는 전설인 분을 공개적으로 모욕했어요. 한상훈 회장님은 상황을 어떻게 수습할 건지 물어보려고 벌써 3번이나 전화했어요. 수습이요? 제가 뭘 하길 원하는 거죠? 저는 이미 김 선생님과 이야기했고 개인적으로 사과도 드렸어요. 하지만 아무도 그걸 모르잖아요. 이수연 실장이 대답했습니다. 모두가 본 것은 당신이 노인을 모욕하려다가 내기에서 지자추태를 부린 것뿐이에요. 진우는 침묵했습니다. 상황의 현실이 마침내 그에게 온 힘을 다해 닥쳐왔습니다. 수년에 걸쳐 신중하게 쌓아 올린 그의 명성이 하룻밤의 오만함 때문에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이걸
네, 그래야 해요. 그녀가 동의했습니다. 그리고 빨리요. 내일 회사 이사회 회의 있잖아요. 그렇죠? 이사들 중 몇몇도 그 파티에 있었어요. 전화를 끊은 후 진우는 앉은 채로 펜트하우스 발코니 너머로 펼쳐진 도시의 정형을 응시했습니다. 처음으로 주변의 사치가 공허하고 목적 없이 느껴졌습니다. 그는 행동해야 한다고 결심했습니다. 그는 운전기사에게 전화해서 페라리가 아닌 세단을 준비하라고 했습니다. 김민준 씨를 다시 만나야 했습니다. 그가 외곽 동네의 소박한 집에 도착했을 때 자신을 김민준 씨의 이웃인 소피아라고 소개한 중년 여성이 그를 맞이했습니다. 그분 안 계세요. 그녀가 알렸습니다. 오늘 아침에 병원에 가셨어요. 병원이요? 진우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편찮으신 건가요? 소피아는 낯선 사람과 정보를 공유해야 할지 분명히 저울질하며 망설였습니다. 누구시죠? 박진우라고 합니다. 최근에 김 선생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함께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거든요. 이름을 듣자 소피아의 표정이 바뀌었습니다. 아, 페라리 그분이시군요. 진우는 자신의 명성이 여기까지 퍼졌다는 것을 깨닫고 마른 침을 삼켰습니다. 네, 접니다. 그분이 당신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소피아가 이제 더 차가워진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당신이 더 나은 사람이 될 잠재력이 있다고 하더군요. 그 말은 진우를 한 대 친 것처럼 아프게 했습니다. 김민준 씨는 모든 일이 있은 후에도 그에게서 좋은 점을 보았던 것입니다. 제발요, 그가 부탁했습니다. 그분과 이야기해야 합니다. 중요합니다. 소피아는 결정을 내리기 전에 잠시 그를 살폈습니다. 서울대학교 어린이병원에 계세요. 환자로는 아니고요. 일주일에 3번씩 소아병동에서 봉사활동을 하세요. 진우는 감사 인사를 하고 재빨리 차로 돌아갔습니다. 병원으로 가는 동안 그는 김민준 씨에게 무슨 말을 할지 생각했습니다. 그는 협상하고 상황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조작하는 데 너무 익숙했지만 노년의 엔지니어에게는 그 어떤 것도 통하지 않았습니다. 서울대학교 어린이병원은 중산층과 서민층이 사는 동네에 있었습니다. 오래되었지만 잘 관리된 건물이었습니다. 진우는 주차하고 안으로 들어갔고 진료를 기다리는 소박한 차림의 사람들 사이에서 비싼 정장을 입은 자신이 어색하게 느껴졌습니다. 접수처에서 나이든 간호사가 호기심, 어린 눈으로 그를 쳐다보았습니다. 나와드릴까요? 김민준 선생님을 찾고 있습니다. 여기서 봉사활동을 하신다고 들었습니다. 아, 김 선생님이요? 그녀가 미소 지었습니다. 소아병동 4층에 계세요. 아이들이 그분이 오시는 거를 정말 좋아해요. 경주용 자동차와 먼 나라에 대한 멋진 이야기를 들려주시거든요. 진우는 감사 인사를 하고 엘리베이터로 향했습니다. 4층에서는 아이들의 웃음소리를 따라 넓은 방으로 갔습니다. 그곳에는 휠체어를 탄 아이들, 산소 튜브를 낀 아이들 등 여러 아이들이 반원으로 모여 있었습니다. 중앙에는 소박한 의자에 김민준 씨가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깨끗하지만 더 소박한 체크문의 셔츠를 입고 손짓을 섞어가며 신나게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무릎 위에는 오래된 페라리 미니어처 모델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우리는 모두가 불가능하다고 말했을 때도 엔진이 르망 24시간 레이스를 견디게 할 수 있었단다. 김민준 씨가 이야기를 끝내자 아이들은 열광적으로 박수를 쳤습니다. 항암 치료 때문에 머리카락이 하나도 없는 7살쯤 된 여자아이가 손을 들었습니다. 김 선생님, 무서워하는 거 있으세요? 김민준 씨는 잠시 생각하더니 그의 얼굴이 진지한 표정으로 바뀌었습니다. 물질적인 것만 소중히 여기고 정말 중요한 것을 잊어버리는 사람들을 무서워한단다. 친절, 존중, 연민 같은 것들 말이야. 그의 눈은 문가에서 지켜보고 있던 진우의 눈과 마주쳤습니다. 그는 진우가 거기에 있는 것에 놀란 것 같지 않았습니다. 얘들아, 김민준 씨가 말했습니다. 오늘은 조금 일찍 끝내야겠구나. 손님이 오셨거든. 하지만 다음 주에는 너희가 그렇게 보고 싶어 하던 F-40 모델을 가져오겠다고 약속할게. 아이들은 아쉬워했지만 간호사가 다가와 아이들을 각자의 병실로 데려가기 시작했습니다. 몇몇 아이들이 김민준 씨에게 손을 흔들었고 그는 진심 어린 미소로 화답했습니다. 박 회장님, 마침내 둘만 남게 되자 그가 말했습니다. 이렇게 빨리 다시 뵙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진우가 다가서며 이상하게 긴장되는 것을 느꼈습니다. 김 선생님, 도움이 필요합니다. 김민준 씨가 눈썹을 치켜 세웠습니다. 주둥이요? 무엇을요? 제가 망가뜨린 것을 고치기 위해서요. 진우가 자기 자신의 솔직함에 놀라며 대답했습니다. 파티에서 있었던 일 때문에 제 평판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수군거리고 후원사들은 불편해하고 심지어 저희 회사 이사회까지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김민준 씨는
잠시 진우의 얼굴을 살폈습니다. 그래서 제가 뭘 하길 원하십니까? 모든 사람에게 당신이 좋은 사람이라고 말해주길 원하십니까? 아닙니다. 진우가 그 요청의 무익함을 깨닫고 대답했습니다. 제가 진정으로 더 나은 사람이 되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희미한 미소가 김민준 씨의 입가에 떠올랐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시작은 좋습니다. 그들은 활동실을 나와 병원 복도를 걸었습니다. 김민준 씨는 간호사와 의사들에게 이름으로 인사를 건넸고 분명히 자주 오고 사랑받는 방문객이었습니다. 왜 여기에 오십니까? 진우가 물었습니다. 제 손자가 2년 동안 여기에 입원했었습니다. 김민준 씨가 순간적으로 먼 곳을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소아백혈병이었죠. 저는 이 복도에서 기도하고 기다리며 많은 밤을 보냈습니다. 진단받았을 때 4살이었습니다. 정말 안타깝습니다. 진우가 진심으로 감동하여 중얼거렸습니다. 회복되었습니다. 미소가 김민준 씨의 얼굴을 환하게 밝혔습니다. 네, 지훈이는 이제 9살입니다. 3년째 관해 상태에 있죠. 의사들에 따르면 기적이라고 합니다. 그들은 병원 1층의 작은 카페에 도착했습니다. 김민준 씨는 커피를 내리는 아주머니에게 오랜 친구처럼 인사했습니다. 늘 드시던 걸로 드릴까요, 김 선생님? 그녀가 미소 지으며 물었습니다. 네, 부탁합니다, 헬레나 씨. 그리고 제 친구가 원하는 것도요. 진우는 간단한 커피를 주문했고 김민준 씨가 너무나 편안해 보이는 이 환경에서 자신이 점점 더 어색하게 느껴졌습니다. 선생님께서는 대저택에 사실 수도 있었을 텐데요. 그들이 구석의 플라스틱 테이블에 앉았을 때 진우가 말했습니다. 운전기사도 하인도 원하시는 모든 것을 가질 수 있었을 텐데요. 그 모든 것으로 제가 뭘 하겠습니까? 김민준 씨가 간단하게 물었습니다. 저는 여기서 3블록 떨어진 곳에 삽니다. 손자가 추적 검사를 받으러 올 때 걸어서 방문할 수 있죠. 이웃들의 이름을 알고 그들의 차가 고장나면 고쳐주기도 합니다. 당신이 만났던 소피아 씨는 추울 때 저에게 국을 가져다 주죠. 이것이 바로 부유함입니다. 박 회장님. 진우는 그 말들을 침묵 속에서 흡수했습니다. 그것은 그가 항상 믿어왔던 모든 것과는 너무나 먼 개념이었습니다. 당신의 문제로 돌아가서 김민준 씨가 계속했습니다. 당신이 망가뜨린 것을 고치기 위해 정확히 무엇을 하고 싶습니까? 모르겠습니다. 진우가 인정했습니다. 선생님께서 아이디어를 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김민준 씨는 대답하기 전에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당신은 저에게 페라리를 걸고 내기를 했죠. 제가 거절했지만 법적으로 그 차는 제 것입니다. 네. 그리고 저는 아직도 왜 그러셨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저는 차를 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박 회장님. 저는 훨씬 더 가치 있는 것을 원합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한 사람의 인생을 바꿀 기회입니다. 이 경우에는 당신의 인생이죠. 진우는 완전히 이해하지 못한 채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이 병원은 김민준 씨가 계속했습니다. 비싼 치료를 감당할 수 없는 가정의 암 환자들을 돌봅니다. 그들은 제한된 자원으로 기적을 만들어내죠. 더 많은 자원이 있다면 무엇을 할 수 있을지 상상해보세요. 처음으로 진우는 김민준 씨가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병원에 돈을 기부하기를 원하시는 겁니까? 단지 돈만이 아닙니다. 저는 당신이 당신의 시간, 영향력, 인맥을 기부하기를 원합니다. 저는 당신이 이 아이들, 그들의 가족, 그들의 고통을 알기를 원합니다. 저는 당신이 당신의 특권적인 울타리를 넘어 세상을 보기를 원합니다. 진우는 저항감과 호기심이 뒤섞인 감정을 느꼈습니다. 자신의 안전지대를 벗어난다는 생각은 두려웠지만 동시에 그의 내면에 무언가가 더 의미 있는 목적을 갈망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제 평판을 구해줄까요? 그가 여전히 옛 사고방식에 갇힌 채 물었습니다. 김민준 씨가 참을성 있게 미소 지었습니다. 결국에는요. 하지만 그것이 당신의 주된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만약 당신이 단지 당신의 이미지를 회복하기 위해 이 일을 한다면 사람들은 그 거짓을 알아차릴 겁니다. 진우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까요? 지금 당장은 어떨까요? 김민준 씨가 일어나며 제안했습니다. 아이들을 좀 만나러 갑시다. 그냥 관찰하고 듣고 배우세요. 다음 2시간 동안 진우는 김민준 씨를 따라 소아병동의 병실을 돌아다녔습니다. 그는 끔찍한 질병과 싸우면서도 얼굴에 미소를 띤 아이들을 보았습니다. 자녀 곁에 있기 위해 불편한 의자에서 잠을 자는 지친 부모들을 만났습니다. 치료비를 내기 위해 가진 모든 것을 판 가족들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한 병실에서는 약 6살 정도로 보이는 여러 기계에 연결된 채 극도로 창백하고 마른 소년을 발견했습니다. 그의 옆에는 깊은 다크서클이 지친 얼굴에 새겨진 젊은 여성이
그의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민호야. 김민준 씨가 들어서며 쾌활하게 외쳤습니다. 오늘 우리 최고의 레이서는 어때? 소년이 희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김 할아버지, 새 장난감 차 가져오셨어요? 오늘은 아니란다, 챔피언. 하지만 비싼 차에 대해 모든 것을 아는 친구를 데려왔어. 이분은 박진우 회장님이셔. 진우가 주저하며 침대로 다가갔습니다. 안녕 민호야. 경주용 자동차 있어요? 소년이 반짝이는 눈으로 물었습니다. 진우는 대답하기 전에 김민준 씨와 시선을 교환했습니다. 빨간색 페라리가 있어. 와! 민호가 순간적으로 활력을 되찾으며 외쳤습니다. 슈마헤어 차랑 똑같네요. 제가 나으면 한번 태워주실 수 있어요? 이 소년의 어머니가 슬픈 미소를 지었고 진우는 거기에 말하지 않은 이야기가 있다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김민준 씨가 알고 있는 듯한 이야기였습니다. 물론이지. 진우가 마음속에서 무언가 무너지는 것을 느끼며 대답했습니다. 네가 여기서 나간 후에 첫 번째 드라이브가 될 거야. 몇 군데 더 방문한 후 진우와 김민준 씨는 아이들에게 작별 인사를 하고 병원을 나섰습니다. 오후의 해는 이미 낮게 떠 있었고 부드러운 바람이 불고 있었습니다. 민호는 낫지 못할 거죠. 그렇죠? 그들이 주차장으로 걸어가면서 진우가 물었습니다. 김민준 씨가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의사들은 기껏해야 2달이라고 했어요. 백혈병이 너무 진행되었고 가족은 해외의 실험적인 치료를 받을 형편이 안 돼요. 얼마나 드는데요? 진우가 전에 경험해보지 못한 절박함을 느끼며 물었습니다. 치료비만 약 7억 원이고 독일에 최소 6개월간 머무는 동안의 숙박비와 경비는 별도입니다. 진우는 걷는 것을 멈췄습니다. 내 페라리 가격이네. 김민준 씨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진우가 그 정보를 처리하는 동안 그저 지켜보았습니다. 선생님은 처음부터 이걸 알고 계셨군요. 그래서 저를 민호에게 데려오신 거고요. 저는 사람을 조종하지 않습니다. 박 회장님, 김민준 씨가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단지 길을 보여줄 뿐입니다. 당신이 무엇을 하기로 결정하는지는 전적으로 당신의 선택입니다. 진우는 병원을 돌아보며 심호흡을 했습니다. 제가 페라리를 팔면 민호의 치료비를 낼 수 있을까요? 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선생님께서 제안하신 차를 괜찮은 일에 쓰는 것이 되겠군요. 그렇습니다. 진우는 전에 경험해보지 못한 명료함을 느꼈습니다. 갑자기 그의 고급차, 펜트하우스, 비싼 옷들이 한 아이의 생명에 비하면 너무나 무의미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가 결심했습니다. 페라리를 팔아서 민호의 치료비를 내겠습니다. 김민준 씨는 미소 지었지만 놀란 것 같지는 않았습니다. 고귀한 결정입니다, 박 회장님. 하지만 제안 하나 해도 되겠습니까? 물론입니다. 혼자 하지 마세요. 당신의 인맥과 영향력을 사용하세요. 재단을 만들거나 자선 행사를 여세요. 당신의 동료들에게 여러분 모두가 소유한 부에는 더 큰 목적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세요. 진우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고 자선 경매와 같은 아이디어들이 이미 그의 마음속에서 형성되고 있었습니다. 페라리를 경매에 붙이고 영향력 있는 사람들을 초대할 수 있겠군. 바로 그거요. 당신의 추락을 당신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많은 사람들을 일으켜 세울 기회로 바꾸세요. 그들이 진우의 차에 도착했을 때 김민준 씨는 작별 인사를 하기 위해 손을 내밀었습니다. 당신은 좋은 마음을 가졌습니다, 박 회장님. 단지 오랫동안 그 소리를 듣는 것을 잊었을 뿐입니다. 진우는 노인의 손을 잡으며 전에 누구에게서도 느껴보지 못한 깊은 존경심을 느꼈습니다. 길을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김 선생님. 민준이라고 부르시오. 노년의 엔지니어가 미소 지으며 정정했습니다. 친구들은 저를 민준이라고 부릅니다. 진우는 미소로 화답했고 아마도 생전 처음으로 진정으로 부유하다고 느꼈습니다. 그 후 며칠 동안 박진우는 새로운 프로젝트에 지칠 줄 모르고 일했습니다. 그는 회사 이사회를 긴급 소집했고 모두를 놀라게도 사업 수치나 전략이 아닌 서울대학교 어린이병원 아이들의 사진을 제시했습니다. 신사숙녀 여러분, 그는 확고하지만 겸손한 목소리로 시작했습니다. 지난주 파티에 참석하셨던 많은 분들이 제가 자랑스럽지 않은 행동을 목격하셨다는 것을 압니다. 회의실의 침묵은 손에 잡힐 듯 했습니다. 아무도 그의 오만과 고집으로 유명한 박진우에게서 그렇게 직접적인 잘못의 인정을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은 저에게 겸손과 목적에 대한 귀중한 교훈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그 실수를 긍정적인 것으로 바꾸고 싶습니다. 단지 제 이미지나 회사를 위해서가 아니라 정말로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아이들을 위해서요. 그는 자신의 계획을 설명했습니다. 그의 페라리가 주요 품목이 되는 자선 경매를 열고 모든 수익금은
서울대학교 어린이병원의 암 환아 치료에 기부하는 것이었습니다. 회사는 행사를 후원하고 고객, 파트너, 사회에 영향력 있는 인사들을 초대할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단지 홍보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진우가 강조했습니다. 이것은 조직으로서 그리고 개인으로서 우리가 누구인지를 재정의 하는 것입니다. 정말로 필요한 사람들의 삶에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기 위해 우리의 특권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모든 예상을 뒤엎고 이사회는 만장일치로 계획을 승인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여러 이사들이 경매에 귀중한 개인 소장품을 기부하겠다고 자원했습니다. 모든 것이 시작되었던 행사에 기획자였던 이수연 실장은 진우가 자선 경매를 조직하기 위해 가장 먼저 찾은 사람이었습니다. 충격적이에요. 세부 사항을 논의하기 위해 만났을 때 그녀가 인정했습니다. 당신이 이렇게 짧은 시간에 그렇게 깊은 변화를 겪을 줄은 상상도 못했어요. 저도요. 진우가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김민준 선생님을 만나고 그 아이들을 본 후에 제 삶이 얼마나 공허했는지를 깨달았어요. 이수연 실장은 잠시 그의 얼굴을 살폈습니다. 정말 변했군요. 그렇죠? 이건 단지 홍보 전략이 아니네요. 아니에요. 진우가 확인해 주었습니다. 그것보다 훨씬 더 큰 의미가 있어요. 이건 깨달음이에요. 경매는 2주 후로 정해졌습니다. 모든 것을 조직하기에 충분한 시간이지만 건강이 급격히 악화되고 있는 민호의 기회를 위태롭게 할 만큼 길지는 않았습니다. 그 기간 동안 진우는 거의 매일 병원을 방문했습니다. 때때로 그는 거기서 김민준 씨를 만났는데 그는 아이들에게 이야기를 들려주거나 지친 부모들과 단순히 대화하며 위로와 희망의 말을 건네고 있었습니다. 한 방문에서 진우는 김민준 씨의 손자 지훈이를 만났습니다. 그는 거의 목숨을 잃을 뻔했던 질병의 흔적이 전혀 보이지 않는 활기차고 웃음이 많은 소년이었습니다. 그는 정기 검진을 위해 병원에 온 것이었습니다. 할아버지가 아저씨 페라리에 대해 이야기해 주셨어요. 지훈이가 흥분으로 반짝이는 눈으로 말했습니다. 민호 형을 돕기 위해 그걸 파실 거라는 게 사실이에요? 경매에 붙일 거야. 진우가 부드럽게 정정했습니다. 그리고 맞아. 모든 돈은 민호와 그와 같은 다른 아이들을 돕는 데 사용될 거야. 지훈이가 그 아이디어를 승인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아버지는 항상 물건은 그냥 물건일 뿐이지만 사람은 보물이라고 말씀하세요. 진우는 손자의 말에서 김민준 씨의 지혜를 알아보고 미소 지었습니다. 네 할아버지는 아주 현명한 분이셔. 세상에서 제일 현명해요. 지훈이가 어린애다운 자부심으로 외쳤습니다. 할아버지가 예전에 유명한 레이서 아일톤 세나의 엔진도 만드셨다는 거 아세요? 두 분이 같이 찍은 사진도 있어요. 진우는 그것을 몰랐고 그 사실은 김민준 씨에 대한 그의 존경심을 더욱 키웠습니다. 그가 모욕하려 했던 남자는 전설들과 교류했고 역사를 만들었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들을 돕는 데 헌신하는 소박한 삶을 선택했던 것입니다. 경매 전날 진우는 예상치 못한 전화를 받았습니다. 민호의 주치의인 김 박사였습니다. 박 회장님, 그가 심각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민호에 대해 이야기해야 합니다. 지난 24시간 동안 상태가 상당히 악화되었습니다. 독일에서의 치료를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진우는 피가 차갑게 식는 것을 느꼈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남았습니까? 며칠, 어쩌면요. 기껏해야 일주일입니다. 경매는 내일입니다. 진우가 정신없이 머리를 굴리며 대답했습니다. 제가 제 개인 자금으로 선지급할 수 있습니다. 경매에 자금이 들어올 때까지요. 그게 최선일 겁니다. 의사가 동의했습니다. 독일 클리닉에는 이미 연락해 두었습니다. 즉시 아이를 받을 수 있지만 지불 보증이 필요합니다. 오늘 당장 서류를 보내고 아이가 편안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모든 의료 장비를 갖춘 개인 제트기를 준비하겠습니다. 진우가 약속했습니다. 전화를 끊은 후 진우는 잠시 앉아서 상황의 심각성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는 거의 알지도 못하는 아이를 구하기 위해 막대한 개인 저축을 송금하려 하고 있었습니다. 한 달 전이라면 그는 이것을 미친 짓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제는 그것이 유일하게 옳은 일처럼 보였습니다. 그는 다시 전화를 들어 김민준 씨에게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왁슬합니까? 김민준 씨가 물었습니다. 혼자서 감당하기에는 큰 재정적 책임입니다. 확실합니다. 진우가 망설임 없이 대답했습니다. 경매 자금이 결국 그 금액을 충당하겠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저는 이미 결정을 내렸습니다. 민호는 내일 아침 일찍 독일로 갈 겁니다. 제 아파트를 팔아야 하더라도요. 전화기 저편에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김민준 씨가 다시 말했을 때 그의 목소리는 감정에 젖어 있었습니다. 진우군, 그가 처음으로 그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쟤네는 정말 자신의 길을 찾았군.
경매 당일은 박진우가 전에 경험해보지 못한 감정적 강렬함과 함께 찾아왔습니다. 그는 불안한 잠을 자고 해가 뜨기 전에 일어났습니다. 가장 먼저 한 일은 휴대폰을 확인하는 것이었습니다. 김박색에서 메시지가 와 있었습니다. 민호 여행을 위해 안정된 상태. 구급차 오전 8시 병원 도착 예정. 진우는 밤새 모든 것을 준비했습니다. 개인 의료 제트기가 공항에서 대기 중이었고 민호가 독일까지 가는 비행 동안 필요할 수 있는 모든 것이 갖춰져 있었습니다. 뮌헨의 클리닉은 이미 병실을 예약하고 그를 맞이할 팀을 구성해 두었습니다. 선지급금 송금도 확인되었습니다. 그는 서둘러 옷을 입고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정장이 아닌 청바지와 소박한 셔츠 차림이었습니다. 도착했을 때 그는 이미 그곳에 와 있는 김민준 씨를 발견했습니다. 그는 민호의 부모님과 낮은 목소리로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진우 씨, 아이의 어머니가 그를 보자마자 다가왔습니다. 그녀의 눈은 너무 울어서 붉어져 있었습니다. 어떻게 감사드려야 할까요? 당신이 우리 아들을 구하고 있어요. 진우는 목이 메는 것을 느꼈습니다. 감사할 필요 없습니다. 그저 민호가 건강해지기만 바랄 뿐입니다. 아이의 아버지. 힘든 일로 굳은 살이 박인 마른 남자가 떨리는 손을 내밀었습니다. 박 회장님, 저는 평생을 벽돌공으로 일했습니다. 100년이 걸려도 이 돈을 모으지 못했을 겁니다. 어떻게 보답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나중에 다른 가족을 도우면서 보답하세요. 진우가 자기 자신의 말에 놀라며 대답했습니다. 세상은 그렇게 돌아가는 거니까요. 김민준 씨는 입가에 희미한 미소를 띤 채 그 장면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의사들이 민호를 이송할 준비를 하는 동안 그가 진우에게 다가왔습니다. 경매 때문에 긴장되나? 그가 물었습니다. 전혀요. 진우가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생전 처음으로 제 자신이나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지에 대해 생각하고 있지 않아요. 그저 잘 되기만을 바랄 뿐입니다. 잘 될 걸세. 김민준 씨가 진우가 그토록 존경하는 조용한 확신을 가지고 단언했습니다. 자네는 부끄러운 상황을 선을 위한 기회로 바꾸었어. 사람들은 그걸 알아볼 걸세. 구급차가 도착했고 구급대원들이 이제 여행을 위해 진정된 민호를 이송하는 동안 모두가 지켜보았습니다. 아이는 들것 위에서 너무 많은 튜브와 모니터에 연결된 채 훨씬 더 작고 연약해 보였습니다. 저도 같이 가도 될까요? 어머니가 의사에게 물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절망이 뚜렷했습니다. 물론입니다. 의사가 대답했습니다. 이미 두 분의 서류는 준비해 두었습니다만 항공권은 저희가... 아버지가 말을 시작했습니다. 모든 것이 준비되었습니다. 진우가 부드럽게 말을 끊었습니다. 두 분은 같은 비행기로 여행하실 겁니다. 숙박, 식사, 필요한 모든 것이 필요한 기간 동안 포함되어 있습니다. 민호의 어머니는 눈물을 터뜨리며 진우를 힘껏 껴안았습니다. 신께서 당신을 축복하시길. 신께서 당신을 천번 만번 축복하시길. 구급차가 멀어지는 동안 진우는 김민준 씨 옆에 서서 그것이 모퉁이에서 사라질 때까지 지켜보았습니다. 자네는 정말 대단한 일을 했어. 김민준 씨가 말했습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을 했을 뿐입니다. 진우가 대답했습니다. 김민준 씨가 미소 지었습니다. 아니, 그렇지 않아. 대부분의 사람들은 안타까워하고 아마 소액을 기부하고는 자기 삶을 살아갔을 걸세. 자네는 개인 재산, 시간, 감정적 에너지를 투자하고 있어. 이건 정말 특별한 일이야. 최고에게서 배웠습니다. 진우가 노인을 진심, 어린 존경심으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이제 가게. 김민준 씨가 격려했습니다. 제인에는 준비해야 할 경매가 있잖나. 모든 것이 시작되었던 바로 그 호텔의 연회장은 알아볼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이수연 실장은 공간을 우아하면서도 따뜻한 분위기로 바꾸었고 서울대학교 어린이병원 아이들의 사진과 그들의 사연을 담은 패널들을 전시했습니다. 붉은 페라리는 그 흠잡을 데 없는 라인을 강조하는 전략적인 조명 아래 중앙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더 이상 진우에게 지위의 상징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훨씬 더 가치 있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이었습니다. 손님들은 저녁 7시부터 도착하기 시작했습니다. 김민준 씨의 굴욕을 목격했던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있었고 이제는 진우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해 호기심과 어떤 경우에는 감탄의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파티에서 김민준 씨를 알아봤던 이탈리아 출신 사업가 한상훈 회장이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진우에게 다가왔습니다. 박 회장, 정말 감명받았소. 그가 손을 내밀며 말했습니다. 그렇게 공개적인 실수를 이렇게 고귀한 일로 바꿀 용기를 가진 사람은 많지 않을 거요.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회장님. 진우가 그의 손을 잡으며 대답했습니다. 회장님의 참석은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친구 김민준 선생은 어디 계시오? 한 회장이 주위를 둘러보며 물었습니다.
아직 도착하지 않으셨습니다. 진우가 시계를 확인하며 대답했습니다. 사실 조금 걱정되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 그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박 회장님. 그가 전화를 받자 여성의 목소리가 물었습니다. 저 소피아예요. 김 선생님 이웃이요. 그분이 경매에 참석하지 못하실 거라고 전해달라고 하셨어요. 병원에 계세요. 진우는 등골이 오싹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무서운 일입니까? 심근경색이었어요. 소피아가 떨리는 목소리로 설명했습니다. 아침에 당신이 떠난 직후에 가슴 통증을 느끼셨어요. 무시하려고 하셨죠. 그냥 피곤해서 그런 거라고 하셨는데 결국 쓰러지셨어요. 구급차가 그를 중앙병원으로 데려갔어요. 나 지금 바로 그쪽으로 가겠습니다. 진우가 이미 출구를 향해 움직이며 대답했습니다. 안 돼요. 소피아가 그를 막았습니다. 김 선생님께서 단호하셨어요. 당신이 계획대로 경매를 진행하기를 원하세요. 지금은 그 어떤 것보다 그게 더 중요하다고 하셨어요. 진우는 김민준 씨에 대한 걱정과 여러 생명을 구할 수 있는 행사에 대한 책임감 사이에서 갈등하며 멈춰 섰습니다. 진우 씨, 이수연 실장이 그의 불안한 표정을 알아보고 다가왔습니다. 무슨 일 있어요? 진우가 재빨리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이수연 실장이 그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김 선생님 말씀이 맞아요. 그녀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경매는 진행되어야 해요. 수십 명의 아이들이 여기에 달려 있어요. 끝나고 나면 우리가 함께 병원으로 가요. 진우는 그 조언의 지혜를 인정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요. 시작합시다. 경매는 모두를 놀라게 한 에너지로 진행되었습니다. 이익만을 생각하는데 익숙한 부유한 사업가들이 대부분인 손님들은 아이들의 이야기에 진심으로 감동한 듯 보였습니다. 다른 상황에서는 절반의 가치도 되지 않았을 품목들에 대해 관대한 입찰이 이어졌습니다. 페라리를 경매에 붙일 시간이 되자 진우가 무대에 올랐습니다. 연 회장은 침묵에 휩싸였습니다. 신사숙녀 여러분, 그가 시작했습니다. 목소리는 확고했지만 감정이 실려 있었습니다. 2주 전 바로 이 호텔에서 저는 깊이 부끄러워하는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저는 단지 그분이 저의 좁은 성공과 가치의 개념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비범한 분인 김민준 선생님을 모욕하려 했습니다. 진우는 잠시 말을 멈추고 청중의 모든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김 선생님은 제게 인생에서 가장 귀중한 교훈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사람의 진정한 가치는 그가 소유한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가 창조하는 것, 세상에 행하는 선한 일에 있다는 것을요. 예전에 저에게 지위의 상징이었던 이 페라리는 이제 생명을 구할 기회라는 훨씬 더 중요한 것을 상징합니다. 그는 그 순간 독일로 날아가고 있는 민호와 비싼 치료가 필요한 다른 아이들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했습니다. 김 선생님은 오늘 밤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하셨습니다. 진우가 목이 메어 말을 이었습니다. 오늘 아침 심근경색으로 쓰러져 병원에 계십니다. 하지만 그의 정신, 그의 가치는 이 행사의 모든 측면에 존재합니다. 걱정스러운 웅성거림이 청중 사이로 퍼져나갔습니다. 그곳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파티에서 김민준 씨를 만났고 그의 존엄성에 감동받았었습니다. 그래서 진우가 결론을 내렸습니다. 모든 것을 가질 수 있었음에도 소박함과 관대함을 선택한 김민준 선생님을 기리며 이 페라리에 대한 입찰을 시작하겠습니다. 과시의 대상으로서가 아니라 선을 행하는 도구로서 그 진정한 가치를 이해하는 분에게 이 차가 돌아가기를 바랍니다. 서 경매사가 진행을 맡았고 입찰이 시작되었습니다. 방 안의 분위기는 뜨거웠습니다. 약 4억 원의 가치가 있는 페라리는 순식간에 그 가치를 넘어섰습니다. 5억, 10억, 15억. 진우는 며칠 전만 해도 사업에서 치열하게 경쟁하던 사업가들이 이제 누가 더 관대할지를 놓고 경쟁하는 모습을 경악하며 지켜보았습니다. 마침내 가격이 인상적인 30억 원에 이르렀을 때 한상훈 회장이 손을 들었습니다. 40억. 그가 간단하게 말했습니다. 연 회장은 절대적인 침묵에 빠졌습니다. 그것은 차의 실제 가치의 10배가 넘는 금액이었습니다. 40억. 경매사가 다른 입찰이 있는지 주위를 둘러보며 반복했습니다. 40억 한 번, 두 번. 한상훈 회장님께 40억 원에 낙찰되었습니다. 경매사가 망치를 두드리며 선언했습니다. 청중은 박수갈채를 터뜨렸습니다. 진우는 무대에서 내려와 한 회장에게 개인적으로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한 회장님 정말 대단하십니다. 그가 감동하여 말했습니다. 한 회장이 미소 지었습니다. 나는 오래전 이탈리아에서 김 선생을 만났소. 그는 내 첫 공장을 위해 엔진을 설계해 주었지. 내가 단지 꿈을 가진 젊은이라는 이유로 보수도 거절했소. 그 엔진 덕분에 우리는 훨씬 더 큰 회사들과 경쟁할 수 있었고 그것이 내가 이룬 모든 것의 시작이었소.
이것을 오래된 빚을 갚는 것이라고 생각해 주시오. 총 경매에서는 거의 50억 원이 모금되었습니다. 진우가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많은 금액이었습니다. 민호뿐만 아니라 서울대학교 어린이병원의 다른 여러 아이들을 치료하기에 충분한 돈이었습니다. 행사가 끝나자마자 진우와 이수연 실장은 곧장 중앙병원으로 향했습니다. 그들은 개인 병실에 있는 김민준 씨를 발견했습니다. 그는 창백했지만 의식이 있었고 그들을 보자 희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어떻게 됐나? 그가 가장 먼저 물었습니다. 믿을 수 없을 정도예요. 진우가 침대 옆 의자에 앉으며 대답했습니다. 거의 50억 원을 모았어요. 페라리만 해도 40억에 팔렸어요. 김민준 씨가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40억? 누가 샀나? 한상훈 회장님이요. 그분이 오래전에 선생님께서 그를 위해 설계해 주신 엔진에 대해 이야기해 주셨어요. 김민준 씨가 부드럽게 웃다가 고통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 그래. 한 회장은 그 시절에 큰 꿈을 가진 젊은이였지. 부품 살 돈도 거의 없었는데 엔지니어에게 돈을 줄 형편은 더더욱 아니었지. 이수연 실장이 다가와 애정 어린 손길로 김민준 씨의 손을 잡았습니다. 기분은 어떠세요? 자기 몸의 신호도 무시한 늙은 바보 같죠. 그가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의사들은 경미한 심근경색이었다고 해요. 적절한 약물 치료와 약간의 휴식이 있으면 몇 주 안에 다시 활동할 수 있을 거라고 하더군요. 몇 주보다 훨씬 더 많이 쉬셔야 할 거예요. 진우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최고의 치료를 받으실 거고요. 김민준 씨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는 비싼 치료 필요 없네, 진우군. 내 건강보험이면 충분해. 필요의 문제가 아니라 마땅히 받으셔야 할 대우의 문제입니다. 진우가 주장했습니다. 선생님은 제 인생을 바꾸셨어요. 조금이나마 보답하게 해주세요. 김민준 씨가 더 반박하기 전에 문이 열리고 지훈이가 소피아 씨를 따라 달려 들어왔습니다. 할아버지! 소년이 걱정으로 동그래진 눈으로 외쳤습니다. 괜찮으세요? 김민준 씨는 손자를 보자 진심 어린 미소를 지었습니다. 내가 여기 있으니 훨씬 낫구나, 챔피언. 지훈이는 침대로 다가와 모든 튜브와 모니터를 조심스럽게 쳐다보았습니다. 할매언니처럼 떠나지 않겠다고 약속해 주세요. 김민준 씨는 마른 침을 삼키고 진우와 시선을 교환했습니다. 이 이사 선생님들이 시키는 대로 다 해서 빨리 낫겠다고 약속할게. 지훈이가 학교에서 있었던 일을 신나게 할아버지에게 이야기하는 동안 진우는 소피아 씨를 방 한쪽 구석으로 데려갔습니다. 실제로 상태가 어떠세요? 그가 낮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소피아 씨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의사들은 수술이 필요하다고 해요. 관상동맥 2군데가 막혔대요. 수술 없이는 훨씬 더 심각한 2번째 심근경색의 위험이 높다고요. 왜 그분은 그 말씀을 안 하셨죠? 김 선생님 아시잖아요. 소피아 씨가 슬픈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무도 걱정시키는 걸 좋아하지 않으세요. 특히 자신이 더 급하다고 생각하는 문제를 가진 다른 사람들이 있을 때는요. 진우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수술비는 얼마나 드나요? 그분 건강보험으로도 약 8천만 원은 더 내야 해요. 그분이 가지고 있지 않은 돈이죠. 집을 팔지 않고서는요. 아무것도 팔지 않으실 겁니다. 진우가 단언했습니다. 제가 처리하겠습니다. 소피아 씨가 그를 유심히 살폈습니다. 그분은 자존심이 아주 강하신 거 아시죠? 쉽게 받아들이지 않으실 거예요. 그럼 그분께는 아직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진우가 결정했습니다. 이 의사들과 직접 이야기하겠습니다. 그 후 며칠 동안 진우는 모든 것을 조직했습니다. 김민준 씨의 수술은 다음 주에 도시 최고의 심장외과 의사와 함께 잡혔습니다. 경매 자금으로 설립된 이제 공식적으로 산토스 어린이 재단으로 명명된 재단이 모든 비용을 부담할 것이었습니다. 진우는 또한 김민준 씨가 병원에 있는 동안 지훈이가 자신의 펜트하우스에서 보호자와 함께 지내도록 주선했습니다. 소녀는 호화로운 아파트와 특히 도시의 정형에 매료되었습니다. 여기서 할아버지 집이 보여요. 그가 첫날 먼 곳을 가리키며 외쳤습니다. 진우가 미소 지었습니다. 형, 뭐요? 그리고 곧 할아버지는 완전히 회복해서 저기로 돌아가실 거야. 왜 아저씨는 우리를 이렇게 많이 도와주세요? 지훈이가 갑자기 아이들의 직접적인 솔직함으로 물었습니다. 진우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네 할아버지가 나에게 아주 중요한 것을 가르쳐 주셨기 때문이야. 진정한 분은 물건을 모으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돕는 데 있다는 것을 말이야. 지훈이는 그것이 세상에서 가장 당연한 일인 것처럼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아버지는 항상 그렇게 말씀하세요. 할아버지는 제가 아는 사람 중에 제일 부자예요. 정말 그렇지. 진우가 동의했습니다. 수술 당일 진우는 일찍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그는 이미 수술 준비를 마친 김민준 씨를 만났는데 놀라울 정도로 차분했습니다. 나는 좋은 손에 맡겨졌네. 그가 진우가 긴장되는지 묻자 말했습니다. 나는 좋은 삶을 살아왔어. 두렵지 않네. 아직 사실 날이 훨씬 더 많으세요. 진우가 단언했습니다. 지훈이에게는 할아버지가 필요해요. 그리고 저도요. 김민준 씨가 눈썹을 치켜 세웠습니다. 제네가? 나는 자네가 알아야 할 모든 것을 이미 가르쳐 주었다고 생각했는데 아직 멀었어요. 진우가 미소 지었습니다. 저는 아직 배울 게 많아요. 예를 들어 1992년 모나코의 극한 상황에서 세나의 엔진이 어떻게 작동하게 했는지 아직 말씀 안 해주셨잖아요. 김민준 씨가 웃었습니다. 그러다 고통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여기서 나가면 내 모든 비밀을 알려주겠네. 하지만 그 지식을 선한 일에 사용하겠다고 약속해야 하네. 약속합니다. 진우가 엄숙하게 대답했습니다. 간호사들이 수술을 위해 김민준 씨를 데리러 왔을 때 진우는 마지막으로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몇 시간 후에 뵙겠습니다, 선생님. 수술은 6시간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진우는 대기실에 계속 머물며 노트북으로 원격 근무를 하고 재단의 최종 세부 사항을 정리했습니다. 이수연 실장과 수술 결과를 알기 위해 이탈리아행 비행기를 연기한 한상훈 회장도 일부 시간 동안 그와 함께했습니다. 마침내 외과 의사가 여전히 수술복을 입은 채 나타났습니다. 모든 것이 잘 되었습니다. 그가 미소 지으며 알렸습니다. 김 선생님은 강한 분입니다. 동맥은 성공적으로 뚫렸고 회복은 완전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진우는 너무나 강렬한 안도감을 느껴 자리에 앉아야 했습니다. 그때서야 그는 자신이 몇 주 전에 모욕하려 했던 그 남자를 얼마나 아끼는지 깨달았습니다. 김민준 씨는 5일 더 병원에 있었습니다. 진우는 매일 그를 방문했고 종종 방과 후에 지훈이를 데리고 왔습니다. 소녀는 진우의 펜트하우스에서의 모험 이야기를 하며 방을 전염성 있는 에너지로 가득 채웠고 아플 때조차 할아버지를 웃게 만들었습니다. 퇴원하는 날, 진우는 김민준 씨를 직접 집으로 데려가겠다고 고집했습니다. 노인은 이미 상당히 강해져서 조심스럽기는 했지만 도움 없이 걷고 있었습니다. 당신을 위한 깜짝 선물이 있어요. 진우가 운전하며 말했습니다. 김민준 씨가 눈썹을 치켜 세웠습니다. 사치스러운 것은 아니길 바라네. 내가 그런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지 않나? 사치스럽지 않아요. 진우가 장담했습니다. 필요한 거예요. 그들이 김민준 씨의 집에 도착했을 때 소피아 씨와 여러 이웃들이 환영합니다 라고 적힌 작은 현수막을 들고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김민준 씨는 그 환영에 눈에 띄게 감동했지만 진짜 놀라움은 집 안에 있었습니다. 진우는 1층과 김민준 씨의 침실이 있는 2층을 연결하는 소형 엘리베이터를 설치하기 위해 회사를 고용했던 것입니다. 이건 받을 수 없네. 김민준 씨가 설치물을 보고 항의했습니다. 선물이 아니에요. 진우가 설명했습니다. 의학적 필요성 때문이에요. 의사 선생님께서 앞으로 몇 주 동안 계단을 오르내리면 안 된다고 단호하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게다가 그가 미소 지으며 덧붙였습니다. 이건 앞으로 최소 20년 동안 선생님께서 저와 지훈이에게 중요한 것들을 계속 가르쳐 주실 수 있도록 건강에 투자하는 거예요. 김민준 씨는 고개를 저었지만 그의 입계는 미소가 어려 있었습니다. 제인에는 꽤 설득력 있게 되었군. 최고에게서 배웠습니다. 진우가 대답했습니다. 그날 밤 김민준 씨가 자신의 방에서 쉬는 동안 진우와 지훈이는 뒷마당 베란다에 앉아 별을 바라보았습니다. 소녀는 평소와 달리 조용했습니다. 무슨 일 있니? 진우가 물었습니다. 진우 삼촌. 지훈이가 지난 몇 주 동안 채택한 별명을 사용하며 시작했습니다. 할아버지는 정말로 진짜로 괜찮아지실 거죠? 진우는 소년의 어깨에 팔을 둘렀습니다. 그럼 지훈아. 수술은 성공적이었어. 그저 쉬고 약을 제대로 먹기만 하면 돼. 제가 여기 없을 때도 할아버지를 돌봐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세요. 약속할게. 진우가 진심으로 대답했습니다. 내 할아버지는 이제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분이야. 그분은 나에게 더 나은 사람이 되는 법을 가르쳐 주셨어. 지훈이가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아버지는 모든 사람에게 그렇게 하세요. 그래서 모두가 할아버지를 좋아하는 거예요. 진우는 그 단순하지만 깊이 있는 말들을 생각했습니다. 김민준 씨는 단지 고귀한 원칙에 따라 사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하도록 영감을 주었습니다. 그것은 희귀하고 귀중한 재능이었습니다. 그거 아니, 지훈아? 나는 네 할아버지가 내가 만난 사람 중에 가장 부자라고 생각해. 하지만 할아버지는 돈이 없잖아요. 소년이 혼란스러워하며 대답했습니다. 부에는 여러 종류가 있단다. 진우가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것들은 돈보다 훨씬 더 가치 있지.
김민준 씨의 수술 후 6개월이 지났습니다. 봄이 와서 소박한 집에 정원에 새로운 색을 더했고 이제는 도시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사업가 중 한 명이 자주 방문하는 곳이 되었습니다. 박진우는 더 이상 고급 차를 과시하지 않고 자신의 세단을 주차했습니다. 그는 굳건한 손과 건강한 안색으로 장미 덤불을 돌보는 김민준 씨를 보고 미소 지었습니다. 딱 맞춰 왔군. 김민준 씨가 돌아보지 않고 말했습니다. 그는 보지 않고도 진우가 언제 도착하는지 항상 알았습니다. 차가 거의 다 준비되었네. 오늘 기분은 어떠세요? 진우가 다가가 친구가 일어나는 것을 도우며 물었습니다. 방금 10대들에게 6시간 동안 기계공학을 가르치고 온 72세 남자 같지, 김민준 씨가 피곤하지만 행복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기계의 날개라는 이름의 직업. 학교는 3개월 전 김민준 씨가 사는 동네의 개조된 창고에서 문을 열었습니다. 그것은 공동 프로젝트였습니다. 진우는 자금과 행정 구조를 제공했고 김민준 씨는 소외된 청소년들과 자신의 지식을 나누었습니다. 이미 30명의 학생이 있었고 그들 중 다수는 사회적으로 취약한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집 안으로 들어갔고 그곳에서는 달콤한 허브와 카모마일 향이 부엌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지훈이는 없었습니다. 오후를 학교에서 보내고 프로젝트에 참여했는데 할아버지의 자랑스럽게도 이미 기계공학에 뛰어난 재능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오늘 민호 소식을 들었어요. 진우가 김민준 씨가 소박한 도자기 찻잔에 차를 따르는 동안 말했습니다. 노인의 눈이 빛났습니다. 그래, 그 아이는 어떤가? 의사들이 확인했어요. 완전 관해. 치료가 예상보다 더 잘 되었대요. 다음 달에 한국으로 돌아올 거래요. 김민준 씨는 잠시 눈을 감았고 마치 조용한 감사의 기도를 하는 것 같았습니다. 정말 멋진 소식이군. 그들은 지난 몇 달 동안 너무나 많은 중요한 대화가 오갔던 부엌 식탁에 앉았습니다. 진우가 인생에서 다녔던 모든 회의실보다 더 많은 지혜를 찾은 곳은 바로 차를 마시고 소박한 말을 나누는 이 자리였습니다. 재단은 이미 18명의 아이들을 도왔어요. 진우가 말했습니다. 각각 이제 완치될 수 있는 실질적인 기회를 가졌죠. 그리고 그것은 모두 자네가 실수를 비범한 것으로 바꾸기로 선택했기 때문이야. 김민준 씨가 말했습니다. 진우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모든 것은 선생님께서 저를 경멸하는 대신 더 나은 길을 보여주실 지혜를 가지셨기 때문이에요. 그들 사이의 우정은 누구도 예측할 수 있었던 것 이상으로 깊어졌습니다. 진우는 단순히 후원자로서가 아니라 가족으로서 김민준 씨와 지훈이의 삶에 끊임없이 함께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일요일 저녁 식사, 공원 산책, 보드게임 밤. 이제 그의 삶에 의미를 부여하는 작은 전통들이었습니다. 무엇을 할지 결정했나? 김민준 씨가 화제를 바꾸며 물었습니다. 진우는 그가 무엇을 언급하는지 알았습니다. 지난주 그는 천문학적인 금액에 자신의 회사를 팔라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6개월 전이라면 결코 망설이지 않았을 기회였습니다. 아직 생각 중이에요. 그가 대답했습니다. 돈은 재단에 유용하겠지만 자네는 자네 직원들을 걱정하는군. 김민준 씨가 말을 이었습니다. 자네가 거기서 구축해온 문화 말이야. 진우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회사는 급진적인 변화를 겪었습니다. 이제는 사회적 책임, 지속 가능성, 인간 가치 존중의 원칙으로 운영되었습니다. 임원부터 청소 직원까지 모든 직원이 품위 있는 대우와 공정한 급여를 받았습니다. 새 주인이 이 모든 것을 되돌릴까봐 두려워요. 진우가 인정했습니다. 물론 이익은 빠르게 증가하겠지만 우리가 이룬 모든 것을 희생해서 말이죠. 김민준 씨가 승인하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6개월 전이라면 자네는 재정적 수익만 고려했을 걸세. 6개월 전에는 저는 바보였어요. 진우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문이 열리는 소리가 대화를 중단시켰습니다. 지훈이가 미소로 환하게 빛나는 얼굴로 달려 들어왔습니다. 할아버지 진우 삼촌, 제가 김 사장님 엔진 고쳤어요. 아무도 못 찾던 점화 시스템 결함이었어요. 김민준 씨가 두 팔을 벌려 자랑스럽게 손자를 맞이했습니다. 정말 대단하다, 챔피언. 네가 그 재능을 가졌다는 걸 항상 알고 있었지. 진우는 가슴이 벅차오르는 것을 느끼며 그 장면을 지켜보았습니다. 지훈이는 그에게 조카 같은 존재가 되었고 할아버지의 모범 덕분에 겪었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견고한 가치관을 가지고 성장하는 똑똑하고 인정 많은 아이였습니다. 이 진우 삼촌, 지훈이가 할아버지를 껴안은 후 그에게로 돌아섰습니다. 다음 주에 우리 첫 기수 졸업식에 오실 거죠? 그렇죠? 절대 놓치지 않을 거야. 진우가 장담했습니다. 직업학교는 첫 졸업생을 배출할 예정이었습니다. 프로젝트가 시작되었을 때
미래에 대한 전망이 거의 없었던 12명의 젊은이들이었습니다. 이제 모두 도시의 정비소와 대리점에 취업이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저녁 식사 후 지훈이가 숙제를 하는 동안 진우와 김민준 씨는 동네를 산책하러 나갔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만든 의식이었습니다. 소박한 거리를 천천히 걷고 이웃들에게 인사하고 해가 지는 것을 바라보는 것이었습니다. 자네에게서 가장 인상 깊은 게 뭔지 아나? 김민준 씨가 갑자기 물었습니다. 뭔데요? 자네가 정말로 변했다는 방식이야. 다른 사람들에게 깊은 인상을 주거나 이미지를 회복하기 위해 피상적으로만 변한 게 아니야. 자네는 속부터 변했어. 진우는 그 말에 대해 생각했습니다. 사실이었습니다. 그의 펜트하우스는 팔렸습니다. 이제 그는 직업 학교 근처에 편안하지만 소박한 집에 살았습니다. 그의 값비싼 정장들은 기부되었습니다. 그의 사교계는 완전히 변했습니다. 그날 밤 페라리를 잃었을 때 저는 귀중한 것을 잃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진우가 말했습니다. 저는 단지 훨씬 더 소중한 것을 얻기 위해 공간을 만들고 있다는 것을 몰랐죠. 인생에는 그런 아이러니가 있지. 김민준 씨가 미소 지었습니다. 때로는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이해하기 위해 무언가를 잃어야 할 때가 있네. 그들은 몇 분간 침묵 속에서 걸었고 마침내 진우는 자신이 내린 결정을 공유할 용기를 냈습니다. 민준 선생님, 회사 매각 제안을 거절했습니다. 노인이 놀라서 그를 쳐다보았습니다. 확실한가? 전적으로요. 대신 저는 그것을 공유 지배 구조 모델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주식의 30%는 직원들 사이에 나눌 것이고 다른 30%는 재단으로 갈 겁니다. 김민준 씨는 걷는 것을 멈췄고 눈에 띄게 감동했습니다. 진우군, 그건 정말 대단한 일이네. 최고에게서 배웠습니다. 진우가 간단하게 대답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을 때 그들은 책 위에서 잠든 지훈이를 발견했습니다. 진우는 지난 몇 달 동안 자연스러워진 몸짓으로 그를 부드럽게 침대로 옮겼습니다. 떠나기 전에 진우는 김민준 씨에게 봉투를 건넸습니다. 이게 뭔가? 노인이 물었습니다. 방학 때 당신과 지훈이가 이탈리아 마라넬로로 갈 수 있는 항공권이에요. 페라리가 성우적인 엔지니어들을 위한 헌정 행사를 열고 있어요. 당신이 명예 손님이 되기를 원해요. 김민준 씨가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습니다. 어떻게 이걸? 한상훈 회장님께 당신이 손자를 데리고 역사를 만든 공장을 한 번도 보여준 적이 없다고 말했더니 도와주셨어요. 그분이 모든 것을 주선하는데 앞장섰죠. 그날 밤 두 번째로 김민준 씨는 말을 잃었습니다. 그는 단지 그의 나이의 남자가 여전히 가질 수 있는 놀라운 힘으로 진우를 껴안았습니다. 그날 밤 저와 내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진우가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그것은 제 인생 최고의 패배였습니다. 직업학교 첫 기수 졸업식 날 창고는 소박하게 장식되었지만 위험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졸업생들의 가족들이 임시의자를 채웠고 힘든 삶의 흔적이 새겨진 얼굴들은 자부심으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진우가 선물로 고집했던 소박한 정장을 입은 김민준 씨는 지식이야말로 아무도 빼앗아갈 수 없는 유일한 것이라는 짧지만 강력한 연설을 했습니다. 진우는 두 번째 기회에 대해 그리고 그 젊은이들 각자가 그가 그들에게 가르칠 수 있었던 것보다 더 많은 것을 그에게 가르쳐 주었다고 말했습니다. 식이 끝나고 수료증이 수여되었을 때 경미한 범죄로 소년원을 다녀온 후 프로젝트에 참여했던 학생 중 한 명인 태호가 진우에게 다가왔습니다. 박 회장님, 회장님과 김 선생님을 만나기 전에는 저는 부자들은 다 똑같다고 생각했어요. 돈과 지위만 신경 쓴다고요. 회장님은 제가 틀렸다는 걸 보여주셨어요. 사람들이 변할 수 있다는 걸, 제가 변할 수 있다는 걸요. 진우는 젊은이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우리 모두 변할 수 있어, 태호야. 때로는 단지 우리를 믿어주는 누군가가 필요할 뿐이야. 김민준 씨, 졸업생들, 축하하는 가족들을 둘러보며 진우는 부를 축적하고 고급 차를 과시하던 시절에는 결코 경험해보지 못한 확신을 느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성공의 진정한 정의였습니다. 2차 시동 걸면 내 페라리 주지. 백만장자는 그날 밤 그렇게 말했었습니다. 그가 차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잃게 될 줄은 상상도 못한 채 말입니다. 그는 그의 오만, 그의 실존적 공허, 그의 외로움을 잃었고 그 대가로 어떤 재산으로도 살 수 없는 것을 얻었습니다. 바로 목적을 말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를 누르고 채널을 구독하여 다음 영상을 놓치지 마세요.